자, 마지막 시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여기 단원이 좀 크긴 커요. 지금 보면. 그죠? 단원이 좀 크긴 큰데, 나가보죠, 뭐. 까짓 거. 자, 이제 지방자치 왜 하냐? 뭐 이런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왜 해야 돼? 민주주의 훈련. 민주주의 교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 하죠? 예, 그래서 요게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또 필요하다. 왜냐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지방자치는 일단은 이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의 기회가 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건이요, 생활하고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이슈는 이데올로기적인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쓰더라도 어때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 유연성을 더 줘야 될까요? 아니면 빈부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써야 될까요? 이거부터가 이데올로기적이에요, 되게. 그잖아요. 근데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참여가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되고, 다양한 정책 실험의 실시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이런 정책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게 정책 실험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다 싶으면 주변에 다 베껴갑니다. 다 베껴가. 그래서 희한해진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출산하면은 그 출산 장려금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면 얼마 준다. 근데 그게 한 군데에서만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다 같이 해버리니까 딴 지역도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해버리니까 그냥 뭐 나쁘진 않지. 출산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다 같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지역 격차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많이 주고 어느 지역 가면 조금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단은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했던 최초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죠. 어디서나 다 주는 거니까. 그런 이제 뭐 경우도 생겼는데, 아무튼 이게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실시한 결과물. 그래서 이제 없던 복지가 하나가 생긴 격이 되는 이런 이제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 실험 실시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는 뭐 교복도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청년 뭐 그 수당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말이야. 청년 수당 주는데 그거 돈 주면은 술 사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카페 같은 거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정책 실험들이죠, 이게. 그래서 지역 카페 같은 건요, 여기저기서 좀 여러 군데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게 그래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우리 정보공개제도 같은 건 청주시에서 최초로 했었다 그랬는데, 그걸 하고 저기도 민주적이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또 퍼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점은 좀 개선하고 또 좋은 거는 또 벤치마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공공서비스 균질화는 이거는 이제 중앙 집권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응성, 대응성은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지역사회가 나서서 할 때 훨씬 더 대응성, 반응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고요. 소규모 자치행정을 또 이제 자치행정 구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보무형이에요. 광역적이라기보다는 소규모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소규모로 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 단위를 설정해 놓고 발로 하는 투표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논리적 구조로. 그죠? 발로 하는 투표. 이런 걸 끌어내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발로 하는 투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내가 그 지역에 가야지만 거기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 여기에서 하는 정책이 주변으로 이렇게 외부 효과를 끼쳐서 퍼져나가요. 그럼 굳이 그 지역을 이사 안 가더라도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실에서는 분명히 있는 일이거든요. 있는 일인데 없다 치는 거야. 티보무형은. 발로 하는 투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소규모 자치행정구역을 하게 되면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접촉 기회가 좋아지겠죠.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면에서 기업과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08번도 하나 좀 볼까요? 같이 그냥.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자치정부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시작이 된 거라서 지금이야 이제 독립성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런 걸 인정해주고 했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고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요소 그러면 구역, 주민, 자치권이죠. 거기다가 이제 지방 조직까지, 정부 조직까지 그렇게 포함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자치권은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로 이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뭐 얘기 다 됐죠? 그리고 이제 4번 보충성의 원칙. 요것 때문에 이 문제 좀 찝어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는데 이 중에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광역적 사무를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기초자치단체는 자기네 구역 안에 일만 거기에 이익만을 챙기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광역자치단체가 뒤에서 맡아주고 조율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들에 맡기되 국가적 차원에서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국가가 나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거꾸로 쓰여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충성의 원칙. 이건 좀 중요한 원칙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인데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612번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포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뭐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이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6개 광역시, 8개의 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는데 현재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가 있다는 거 그냥 요거를 좀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 시지역 그 밑에 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구는 자치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행정시인데 제주도에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제주시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 여기 시장과 의회를 별도로 뽑지 않는다. 시장은 있어요. 있는데 임명제.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임명하냐? 거기 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라며.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게 되어 있고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는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행정시가 있구나. 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자치단체가 아닌 데는 제주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 두 군데가.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 밑에 있는 구, 25개 서울시의 구. 그 다음에 또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구. 그랬습니다. 그죠?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구. 이렇게 되는데 그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들은 다 또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다만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경우도 덜어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추가로 보면 되는 것이고. 됐죠? 그리고 이제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이게요,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조례로 다 정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조례로 다 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그 표로 정리해서 봤었을 텐데, 우리가 왜 어떻게 나눴었냐면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합과 구역 변경, 명칭 변경, 여기까지는 법률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기억나세요?
법률로 하는 거예요. 법률로 하는 거고, 그거 이거 있었어. 우리가 이제, 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부하고, 여기는 이제 광역과 기초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행정구나 읍면동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리. 이렇게 나눠서 했었을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패치 분합이 있고, 여기는 이제 구역하고 명칭, 변경.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역이 아니라 이제 경계 변경. 그러니까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구역이라고 그러고요. 경계랑 구역을 일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많긴 한데 경계는 그거보다 좀 아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한자 명칭이었어요. 한자 명칭 변경. 맞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였냐면은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법률인데 단 여기에 뭐도 같이 가미돼야 되냐면 주민투표 아니면은 뭐예요? 지방의회의 의결. 그죠?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의결 또는 주민투표. 필요하면 주민투표까지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얘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통령령. 이렇게 되고요. 리는 그냥 알아서 조례로만 정하면 끝이야. 다. 뭘 하든. 리는.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패치분합과 관련해서 행정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조례예요. 근데 조례인데 뭐냐면은 행안부 장관. 뭐 이런 게 있었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조례인데 시도지사 보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거를 글로 써놨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그랬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지금 어때요? 예, 패치 분합, 구역 명칭 변경, 이거 다 조례거든요. 조례라는데 다만 행안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냐, 시도지사 보고만 하면 되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자,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은 맞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감사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 의원까지 소환한다. 뭐 답이 쉽게 찾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주민소환에서 배제되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 이번에 투표할 때 잘 생각하면서 찍으세요. 그거, 요거 비례대표는 정당 몫이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 다 알고 계시지만 되새기면서, 요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니까 이름이 안 나와, 투표용지에 당 이름만 있고. 근데 이제 후보자 공천은 돼 있는 거는 뭐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뽑아준 게 아니니까 소환의 대상은 아니구나, 이런 거 한 번씩 알고 있으니까 떠올리면서 한번 투표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제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613번은요, 뭐 같이 볼 것까지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거대로 해보시면 될 테지만은 3번도 옳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처 지금 안 바뀌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주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치경찰. 우리 여기 순찰 도는 사람은 자치경찰이에요. 자치경찰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교통질서, 이런 거, 그죠? 교통질서, 그 교통사고, 이런 거,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의 수사, 뭐 이런 건 다 자치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자치경찰이 하는 게 뭐 이런 거는 있죠. 가정폭력, 그 다음에 유괴, 납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해요, 그 지역에서.
그런 정도의 수사권은 같습니다. 그런데 막 조폭 사건 이런 건 지역사회가 이제 지방경찰이 한다기보다는 국가경찰이 나서서 하는 일로. 그게 됐죠. 강도,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가경찰이 나서서 하는 일로. 그러니까 지역의 질서 잡는 일 정도가 이제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애매한 게 생기겠죠. 일단 그죠? 응? 유괴와 강도살인이 뭐 이렇게 같이 결합됐다고 이러면은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좀 확장되면 국가경찰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은 일단은 하겠죠. 예, 그러긴 할 텐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예, 그래 3번은 아무튼 자치경찰제가 이때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바뀌었기 때문에 3번을 그렇게 찝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615번을 한번 볼게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요, 지금 이제 특례시로 지정을 했죠? 그죠? 특례시로. 근데 거기에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시로 지정했다 그랬지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어. 1번이. 맞는 얘기로 전반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래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시로 승격을 옛날엔 시켜줬는데 지금은 100만 이상 도시는 광역시다 이 규정을 지워버렸거든. 광역시로 더 이상 늘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이제 울산이 그 막차를 탄 겁니다. 그래서 올라탔는데 지금은 울산의 인구는 정체 정도 돼 있고 수원은 계속 늘어서 인구가 똑같아졌지만 비등해지고 막 역전 뭐 비슷하게 됐지만은 그런 추세지만은 수원은 광역시가 안 되니까 불만이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 100만 이상은. 그래서 우리나라 특례시가 몇 군데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안 내겠죠? 근데 이제 몇 군데냐? 둘, 셋. 수도권에만 3군데가 있네. 수도권에만 지금도 수원, 고양, 용인 3군데가 있고요. 수도권만 3개가 있네. 그리고 저 지방에는 하나밖에 없어. 창원. 이렇게 돼서 여기는 특례시로 해가지고요. 광역시까지는 아니지만 그 버금가는 자율권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고양 특례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니 100만 좀 언저리에 있는데 우리는 왜 빼냐 이러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성남시 90 몇만이야. 90 몇만. 그렇게 되고 포항시도 한 90만 대. 이런 데들의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우리 인구는 그렇게 안 되지만 80만 정도 되는 청주. 인구는 안 되지만은 지방의 도청수제지로서의 행정중심지인데 우리는 왜 빼냐.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주는 인구가 한 60만 대 정도밖에는 지금 많이 줄어서 옛날에 100만 뭐 이렇게 되는 도시였지만 그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 행정중심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녹여낸 거예요.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 가고 100만이 안 되더라도 거기 보면 이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이런 거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그런 데들한테는 특례시는 아니어도 유사한 특례를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1번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2번은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가능하지만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전에는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죠. 99년부터 조례 개폐 청구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규칙에 대한 것까지도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규칙에 대한 것까지 생겨가지고 2020년 말에 전면 개정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도입을 하기로 해서 요게 이제 2022년도부터 뭐 적용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지방자치법 완전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뒤집어졌는데 그 안에서 보면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 요구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2번은 확실하게 틀렸어요. 3번 시도 및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18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내 조례를 정하는 수 이상 연소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이랬는데요. 이것도 틀렸네. 이게 법이 바뀌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다 틀려버렸어 이제. 시도 및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왜 틀렸냐면 사실은 중간에 개정될 때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대로 바꿔놨다가 틀려버렸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바뀐 결과는 제가 기본 이론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주민감사 청구 얘기잖아요. 주민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나이가 한 살 낮아요. 다른 제도보다. 다른 주민참여제도는 19세 이상인데 얘만 18세 이상으로 낮췄고요. 그거는 잘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년 이내가 되는 거, 이것도 맞는 거예요. 원래 2년 이내 것만 됐는데 3년 이내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시도, 이게 인구가 이게 안 저 숫자가 최저선 뭐 이거 있잖아요. 거기 안 맞아. 시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는요, 어떻게 했냐면 300인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이렇게 됐고,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이하의 수 중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그리고 그 외의 시군 자치구는 150명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합쳐서 가는 것처럼 50만 이상 대도시 시도를 합쳐서 가는 것처럼 안이 나왔었다가, 이게 결국엔 이게 아무튼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개정될 때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을 낮추는 방법. 전에는 500, 300, 200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0, 200, 150으로 낮추는 걸로 최종됐기 때문에 3번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삑사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정을 해두시면 되겠고,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러니까 위원회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국가경찰에서 여기 구성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경찰청장도 뭐 추천도 하고, 위원으로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섞어요. 같이 섞는데, 지방에서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기 몫으로도 이렇게 위원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도 한 명 선임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또 그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또 있어. 그래서 거기서 추천도 하고, 이런 좀 복잡합니다. 구성되는 건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좀 자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위원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위원회로 합의제를 해서 하는 것인데, 시도지사가 또 막 관여하고 그런 건 또 아닌데요. 시도지사가 이 구성에는 깊게 관여합니다. 위원장이나 이런 경우도 시도지사가 선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그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던 자치경찰이 많이 바뀌었죠.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이었어요. 경찰청 소속 경찰이 아니고 도지사 소속 경찰. 근데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도 이제는 경찰청 소속 경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치경찰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배치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업무로서 나눴다. 업무로 나눈 거예요. 업무로. 소속 이런 걸로 나눈 게 아니라 업무로 나눈 거예요. 업무로. 소관해야 될 업무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세 가지, 경찰청 안에 보면 조직이 세 덩어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요? 하나가 국가경찰, 하나가 자치경찰, 하나가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전문 수사본부를 또 따로 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앞으로 뭐 지능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둬서 수사 기능을 좀 강화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요 지나가 봅니다. 617번은 좀 낯설죠.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끼리 연결해봐라 그랬는데요. 볼까요?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면책특권이 없어요. 이건 옳은 거거든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에는 국회의원도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시는, 국가가 내세워야 될 시책은 반공은 이제 그만하고, 통일 이런 걸로 바꾸자. 그런 얘기했다 끌려가가지고 빨갱이냐 이러고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87년도 6월항쟁 이후에 우린 6월항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맞아요? 6월항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6월항쟁의 시대.
왜냐하면은 이게 6월 항쟁 때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9차 개헌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고, 개헌을 안 했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민주항쟁 이후에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의회나 대통령 권력이나 여기에 핵심에 들어가서 국정을 또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화 세력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뭐 이제 민주화 세대는 그만하고 다른 세대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도 됐죠. 민주화 운동 세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이제 환갑쯤 됩니다. 그때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렇고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9차 개헌 헌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안에다가요, 넣어놓은 거 중에 하나가 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거든요. 이걸 자꾸 없애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없애기보다는 보완해서 잘 써야 돼요.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바깥에서 함부로 책임을 못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 안에서 한 발언 때문에 아까 끌려가서 막 그저 안기부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지적을 할 수도 있잖아, 국회의원이.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걸 했다고, 야, 저 허위사실 유포인데 잡아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권위주의 독재 때는 잡아갔으니까. 국회의원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서 할 말 다 하게끔 하려면 면책특권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표결 방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막 체포해 갈 수도 있으니까 불체포특권. 국회가 개회 중일 때는 표결해야 되니까 불체포특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잖아.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통에 부산에서 정치파동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꿀 때, 그때 보면은 막 의원들 막 체포해서 막 갖다 가두고 이래가지고 뭐 정족수 막 이거, 그죠? 자기가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게 불체포특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 비리를 저지르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가끔 나와서 국민들이 그거에 화를 내는 것 뿐이지, 이 제도가 독재 정권 때 꼭 필요했던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87년도 6월 항쟁이에요. 이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정도만 상식으로 그냥 아시고요. 근데 이걸 지방의회 의원한테까지 주냐? 아니,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다툼을 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그래서 이제 면책특권이랄 것까지도 뭐 특별하게 뭐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감사할 권을 갖는다.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할 것 같아, 그죠? 하겠지. 그렇게까지 공언해놓고 안 하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국정조사라면 그게 지방정부 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판으로 보면 그게 행정사무조사 이게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판으로 보면 그게 국정사무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 참 국정사무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그래서 요거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 소집 요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기회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1년에 몇 차례 일하는 건 줄 알아요? 공식으로는 한 번이에요. 정기회. 물론 그 기간이 100일 이내 이렇게 되니까 하루만 일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회의를 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의원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야, 내가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오는 개념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뭐 직업정치인 제도가 됐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기회,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따로 정해뒀거든요. 그게 1년에 한 번이에요. 나머지 기간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일은 안 하냐. 나머지 기간에도 일이 필요하면 임시회를 열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는요, 정기회를 그래서 2번으로 늘려놨어. 옛날 같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좀 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2번으로 늘려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시회를 여는 거예요. 임시회를 열어서 정기회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때가 아닐 때는 임시회를 열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시회 소집 요건이 있죠. 디귿 틀려요. 광역의회원은 정당 공천 다 받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당 공천 안 받는 건 교육감만 안 받습니다. 제주도 같으면은 교육의원을 따로 또 뽑거든요. 그런 경우도 교육 관련된 거.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교육은 없어서 시험에 안 나와요. 요즘엔 안 나오고 교육감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어. 정당 공천이 없어요. 적어도 정당 활동을 예전에 했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정당 이름을 걸고 나와서 이걸 이데올로기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뭐 이런 건데 모르겠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교육이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게 되나? 교육도 되게 이데올로기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건데 아무튼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걸로 싸우지 말자. 아이들 교육이니까 이렇게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제도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정당 공천 광역의원 당연히 받고요. 기초의회 의원도 다 받아요. 옛날에는 기초의회 의원을요 정당 공천 안 했었어요.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010년 선거 때부터 이걸 공천을 하는데 다시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없었을 때 있었을 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장점이 크다고 보고 하고 있어요. 정당 공천을.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랑 직접 이해관계 있는 거 안건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까 리을 틀렸고 디귿 틀렸죠. 기역, 니은, 미음으로 찾으면 되겠네? 그죠?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됐죠? 요거 620번도 잠깐 볼까요? 이제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조례 개정 폐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건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그랬는데 5일입니다. 5일. 그래서 이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요건 이제 날짜까지도 하나 챙겨 놓으시면은 괜찮겠고. 그리고 또 이제 제2요구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2요구는 언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어.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요구를 할 수 있어요. 건방지게 거부권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 거야, 그건. 근데 이제 제2요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2요구를 할 수 있다. 제2요구를 하는 경우는요, 일단 이것이 상위법인 법령에 위배된 것 같을 때. 그리고 또 뭐냐면요,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라고 판단할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정상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이제 제2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2요구를 하잖아요? 제2요구를 하면은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요, 정족수가 좀 엄격해진 속에서 표결을 합니다. 정족수가 엄격해진 속에서 표결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 찬성으로 가는 건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과반 출석에 출석하면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요 정족수 알아두셔야 돼요. 요 기준은요, 언제 또 나오냐면, 왜 주민투표에 붙여주라고 지방의회가 지자체장한테 요구할 때, 그때도 요 기준이야. 3분의 2.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 3분의 2의 찬성. 흥미로운 거는, 여기 이제 의회, 국회 있죠, 국회. 국회 기준하고 되게 유사해요. 제2할 때. 이건 얘기하면 더 헷갈리려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소청심사위원들이 의결할 때는 3분의 2 출석에 출석한 사람 과반 찬성이다? 이거 거꾸로요. 거기는. 그래서 헷갈리면 지나가시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려면, 우리 막 골 아픕니다. 골 아픈데. 어쨌거나 여기에만 좀 충실해 보죠, 일단은. 그래서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찬성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제2요구는 할 수 없어요. 제재의 요구는 없어.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때가 있어. 그거는 아까 제2요구를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거는. 국가의 법 체계가 흔들리는 거라 그건 안 돼요. 뭐 독립국가도 아니고 지네가. 그죠? 법령의 범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겠다라고 조례를 만든 거라. 그럼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조례가 그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뭐야 법령 위반인데 또 통과를 시키네 이것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대법원에다가 제소해야지.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제. 그죠?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야 돼요. 대법원은요,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같이 전원 재판부를 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그런 전원 재판부까지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요, 이건 진짜 사실은요, 진짜 빼박이라는 표현은 이런 데다 써야 돼. 빼박이라는 표현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거는요,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은 진짜 없어요. 그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진짜 발견돼서 재심 청구하는 경우 빼고서는 없어. 아, 하나가 더 있긴 하다. 뭐냐면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있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는요, 아, 이건 뭐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대법원. 그래서 거기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될 것이고, 이게 가는 겁니다. 그거까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제가 도식화해가지고 막 그려드리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제2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제적용 과반 출석과 출석용 과반 찬성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결된 조례가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제2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과 리을이 맞는 것이구나. 3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지나가 볼까요? 자, 622번은 이거는 옛날에 좀 한번 봤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자주 소개하는 편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 중에서 라이트 모형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모형 알아요? 라이트 모형, 라이트는 이 모형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지방분권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얘네들은 주정부 전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포괄 권위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뭐 지방분권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본 것은 사실은 요 모형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중첩권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해야 될 일은 같이 하고, 따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영역은 또 그거대로 인정하고, 이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분권 차원에서 가장 지방분권이 큰 것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바람직하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서 가장 분권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연방, 여기 주, 지방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은 분리권위형이라 그래서 가장 많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참. 근데 로즈 많이 들어봤는데. 로즈 어떤 사람이에요? 로즈 영국 사람. 로즈가 보니까는 그 뭐 얘기 있었냐면 굿 거버넌스 얘기할 때, 그죠? 굿 거버넌스에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거 한 거죠. 국제 원조, 제3세계 국가들 국제 원조 해줄 건데 어떤 나라를 원조해 줘야 되냐. 왜냐면 독재 정권에다 원조해 주면은요, 그거 다 털어서 그거 부패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나눠먹고 끝나. 그런 데는 지원 못 해주니까 어디를 원조해 줘야 되냐. 이럴 때 로즈가 막 제시했던 거예요.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서 제시하는데, 그 안에 이제 국가버넌스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책 커뮤니티가 있죠. 그죠? 정책 공동체. 로즈의 작품이었고, 여기서 또 한 번 나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뭘 가지고 있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빵빵하대. 근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요, 대신에 정보가 풍부하고, 정보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잘 갖춰져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연계해서 의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틀려요. 니은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반대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돼 있고, 라이트에서 이제 보면은 디귿은 맞는데 리을은 틀리네. 리을은 설명이 잘못됐죠. 이것도 거꾸로 돼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귿이었나? 디귿.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네. 3번. 이렇게 찾고 지나갑니다. 624번 정도 가볼까요?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하죠. 한다 그랬고요. 감사원 중앙정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건 틀려요. 소를 대법원에다 하거든. 그게 틀려. 대법원에다 하는 거지 행정법원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개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지도, 지원 할 수도 있고 감독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도, 감독.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만 그것은 위법하냐 아니냐만 하는 거예요. 위법 여부만 따지지 부당하다 아니다는 따질 수 없어요. 자치사무라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는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맨날 평가하고 감사하고 그건 당연히 지네가 맡긴 일이니까. 돈 줘가면서까지 시켰는데 니네 왜 이렇게 식으로 했어?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상급단체가. 그런데 그것은 위법성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요.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제 시정명령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 이런 거 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행명령이 있어요. 이행명령. 이행명령. 그러니까 시정명령은요. 이런 거예요. 자치사무인데 이게 위법적이야. 그럼 시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위임사무인데 안 해. 그럼 그때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안 하면 대집행, 대신 집행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럴 때도 지자체장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간섭하냐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2번이 옳지 않은 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요. 국가공무원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위임사무의 집행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국가공무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 있죠. 이제 그런 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용도를 정해서 내려보냈는데 용도를 그대로 쓰지 않으면 국고보조 있잖아요. 국고보조해 줬던 걸 회수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위임사무니까 그것은 주무부 장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여기 626번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좀 길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회계감사도 합니다. 그리고 참 그 감사제도 그런 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갈게요. 가도 되죠? 가도 될까요? 네, 그리고 요거 용어 하나 챙겨놓고 갑니다. 627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 조정한다. 이거는 각기 다른 소속이지만 정부잖아요. 지자체도 정부고 중앙행정기관도 정부니까 정부 간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행정협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제3자가 조정해주는 제도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 말고는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말고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지자체끼리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조정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그때 이제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있어요. 어떤 경우에냐?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 혹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되고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 갈등들 중에서도 이들끼리의 갈등인데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인데 그게 서로 소속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시도가 다른 소속된 시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끼리의 갈등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온다. 이랬었죠? 기억나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소속으로 있는 거기에 보면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여기서 다루는 사안은 단지 동일한 시도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끼리의 갈등일 때만 오는 거야.
그때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오고 나머지 지자체 간의 갈등들은 케이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하죠. 그렇게 되고 행정협의회는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그죠? 협의회 만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걸 사무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같은 거는 이거는 제3자한테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은요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은 1번입니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인데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누구 소속이에요? 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광역행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좀 넓은 범위에서 이제 행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632번 문제는 한번 좀 볼까요? 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요,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돼가지고 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조합이 별도 법인이 돼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이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간이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맞는 얘기라서 2번 쉽게 답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요. 3번. 요것도 틀려요. 겸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시도지사한테 어떤 시도지사에 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여주시하고 그 다음에 충북 음성군이 같이 거기가 무슨 군이야? 거기 음성 맞나? 만난 데가? 맞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러면 그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평택시하고 충청남도 천안시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가 그렇다 쳐. 갈등이 생겨서 그럼 어디로 가? 경기도지사한테 가? 충남도지사한테 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번도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나갑니다. 거기서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말이 나왔죠. 633번에. 그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거예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집행기관을 만들어 놓은 경우 세무서, 경찰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부르는 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불러요. 즉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겁니다. 다르잖아요. 지금 들어봐도.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635번 문제만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여기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불리하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일대 우리 참여가 보장되는 거고요. 통제도 그래서 우리가 통제력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대가 통제력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완전 틀렸고 2번 광역적인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죠? 아무래도 이거는 광역적인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때는 지자체들한테 맡기지 말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사 중복 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때요?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어떻게 효율적이지? 유사 중복된 게 중첩됐는데 어떻게 효율적이야? 낭비지. 그래서 이거 틀려요. 관할 범위가 넓어서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도 관할 범위가 좁을 때 보다 더 이제 대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635번의 답은요. 아까 이제 2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민참여제도가
남았어요.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가 남았는데, 주민참여제도란 지방재정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몇 문제만 쭉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 마? 왜? 힘들어? 어떻게? 다음 시간에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 다음 주에? 여기까지 마무리? 어떻게 해? 괜찮아요? 지금 할까? 어떻게 힘들어? 왜 그래요? 다음 주에 마무리 할까,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럽시다.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뭐, 쪼개가지고, 다음 주에 1시간 정도를 하죠, 뭐. 네, 거기까지 하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을 텐데, 문제를 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기출문제 같은 걸 좀 뽑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봤을 기출문제, 최신 경향의 기출문제들이 있어.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들 가지고서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오지선다 같은 걸 볼 때도 있을 텐데, 뭐 연연하지 말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을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우리가 보지 않은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 예를 들면, 전에는 뭐 교육행정직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따로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통합돼가지고,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래서 뭐 일부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걸로 좀 보고,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 왜냐면 최신 국가직 문제는 다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뒤에 남아있는 거, 난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하신 분들 찾아오세요. 예. 할게.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합시다. 다 못 끝냈네.